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말아라. 명절날에도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이제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하자. 엄마 진짜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드네요. 평생 엄마만 보고 산 아버지가 불쌍해요.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너랑 연결되어서 산 거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자. 우리는 악연이야. 어머님 악연이라뇨. 듣다 보니 정말 이희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지난 일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일을 원망할 건데요. 나는 평생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아니 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살았다. 만약 잊는다면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가엾지 않냐? 그럼 나는요. 나도 엄마 아들이에요. 나도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요. 평생 엄마 사랑받지 못해 힘든 나는 한 번도 가엾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님 속으로 이 낳으셨잖아요. 그럼 천륜이지 왜 악연이에요? 어쩌면 어머님은 끝까지 어머니만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실랑이를 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그만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 혹시나 챙길 거 있으면 갖고 가던지. 나 죽기 전까진 니들이 다신 들어올 일이 없는 집이니까. 상속받은 집이니 반은 내 것이나 다름없어요. 나가려면 엄마나 나가요. 우리 애들이 이 집 마당에서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걸 그대로 엄마한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값을 쳐주려무나. 너를 안 볼 거면 그게 더 나을 것도 같다. 네가 없는 세상에 훨훨 날아가고 싶구나. 정말 날 안 보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는 분명 엄마한테 기회 줬어요. 우리가 다시 친모자 사이로 살 수 있을 기회를요. 너 같은 자식 내가 나중에 이 목숨 다할 때까지도 보고 싶지 않다. 나 죽거드랑 감히 내 아들이라고 나서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그게 내가 너한테 비는 마지막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을 다신 안 만나겠노라고 떠나보냈고 그대로 남편이 물려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 통장에 상속세를 제외한 집값의 반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있는 시골집이라서 땅값만 쳐져서 받아서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군소리 없이 많다 적다 따지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자 어딘가 나를 모를 곳으로 까마득히 사라져 버리고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돈으로 갈 곳이 많지 않았고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이팔 청춘도 아닌 거진 70대가 다 된 백발의 주름진 노인이었습니다. 미련하게 만년 청춘일 줄 알았고 평생 나이 들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할머니인 길련이라고 합니다. 성은 주씨인데 붙여서 말하면 주길련이라 항상 남한테 얘기를 할 때 성은 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하도 이름 가지고 놀림받다 보니 이름에 열등감이 생겨서 어른이 되면 개명을 하려 했는데 어느 스님이 제 이름을 길련이라고 짓지 않으면 단명한다는 소리를 하고 부모님께서 그리 지은 이름이라고 하니 미신이라고 하더라도 명 다하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여자로 태어나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저는 간신히 중학교만 졸업했고 그 당시 나란이라는 어느 정치인 댁에서 식모로 일하는 엄마를 따라서 같이 가서 저도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눈과 귀가 어둡고 입이 무겁단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을 교육받았고 일하는 집은 늘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직 어려 보이는데 벌써 엄마 따라 일하러 나왔어. 애고 딱하네. 우리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옛다 가서 만난 거나 사 먹어라. 감사합니다. 윤씨댁 딸인데 아주 똑부라져요. 보기엔 애기처럼 보이는데 벌써 16살이라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주인집 정치인 의원님은 너무 어린 사람을 고용했다가 질타를 맞을까 두려웠던지 먼저 제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먼저 얘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어리지 않아. 안쓰러움이 덜했던지 사 먹으라고 용돈 같은 건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나란 일을 상의하고자 허구한 날 주인집 위원댁을 드나들었. 다행히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어리게 보면서 엄마 따라 일하러 나왔다는 동정심을 받으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주는 용돈을 받았고 그건 당연히 엄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말끝마다 어려 보인다며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다들 16살이라고 하면 놀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먹지 못해 누가 봐도 저는 10살짜리 여자애로밖에 보이질 않았고 제게는 오빠 이 있었는데 오빠 둘에게 제 먹을 것까지 가게 되어 저는 항상 배를 골았기에 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식모살이하는 데까지 데려와서 일을 시켰고 저는 제 몫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배불러 남긴 맛있는 음식들을 오빠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많이 먹지 마. 오빠가 좋아하는 불고기다. 네 오빠들이 불고기 좋아하는 거 알지? 남긴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버리는 게 당연했는데 엄마가 아깝다며 항상 그걸 싸들고 왔고 어차피 싸갈 것을 알기에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것들은
오빠들이 좋아한다며 주인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많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어이구 오늘 맛있는 거 사왔네. 길련이도 여기 와서 오빠들이랑 같이 먹자. 일하고 와서 출출할 텐데 길련이는 주인 집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성환이랑 성민이랑 맛있게 먹어요. 그래 그럼 오빠들이랑 겸상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기는 하겠지. 따지고 보면 우리 길련이가 똑똑한데 아마 남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거야. 여자라 아쉽기만 해.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삿밥 차려줄 아들만 찾았고 공교롭게도 오빠들이 든든하게 둘이 있다며 아버지는 그게 평생 자랑인 분이시기는 했습니다. 다만 오빠들은 둔하기도 하고 때때로 부질없는 행동을 자주 해서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으니 아버지로서는 똑부라진 제가 아들이 아님을 평생 아쉬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오빠들과 차별을 받고 자랐던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만 예뻐하고 남자만 성공할 기회가 있는 이 세상이 싫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에게 평등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나 같은 여자로서의 서러움은 당하지 않게 최소한 노력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차자 아버지 소개로 옆 동네에 사는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랑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면서부터 더 이상 식모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제 작가라는 꿈을 접을 수 있게 만들었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제 꿈보다는 남편 내조하고 집안 살림 잘하며 아이들 잘 키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해서 절대 저를 봐주실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렸고 아버지 친구분인 만큼 성향도 생각도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며느리인 저는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모로 일했다고 해서 살림꾼 인 줄 알았더니만 이거 아주 허투루 배웠네.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게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살림 보탬 생각을 해야지.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껴 쓴다고 쓰는데 항상 돈이 모자라네요. 어따 대고 시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인 후 이렇게 기가 세니 우리 아들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똑똑하다 해서 현명한 줄 알았더니 오만방자함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듣기 싫다. 널 며느리로 맞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맘에 안 들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돼도 애소식도 없고 쓸모없는 것 저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사랑받는 며느리와 아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핀잔뿐. 밝고 긍정적인 제 성격보다는 항상 순종적이고 떠받드는 데 익숙해져야만 했던 저는 점차 시댁에 적응하면서 저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괜찮아. 또 아버지 잔소리 때문에 속상했지.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도 내일도 혼날 거라서 이젠 익숙해요. 미안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집 마련할게. 우리 분가하자. 말이라도 고마워요. 얼른 식사하러 가요. 나는 좀 더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 복은 있어서 우리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봤지만 뒤에서는 언제나 내 편이었기에 그런 남편을 믿고 그래도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형제 중 둘째인 남편은 드센 형제들과 강한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 모딜이라는 소리를 듣고 항상 주눅 들어 살았지만 내가 시아버지에게 늘상 꾸중 들었을 때는 누구보다 나를 섬세하게 잘 위로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나 우리 오빠들, 시아버지나 시동생들까지 가부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남자란 존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으나 그나마 내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얼른 들어. 가요. 괜히 눈에 띄면 저 또 혼나요. 당신 안쓰러워서 뭐라도 안 도와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어차피 식구들 초저녁잠이 많아서 밥 먹자마자 들어 누워 자고 있으니 내가 도와줘도 모를 거야. 당신도 들어가서 눈 좀 붙이구려. 여기는 나한테 맡기고 요새 남자들처럼 사람들 눈을 피해 제 살림을 몰래몰래 도와주기도 했기에 부부 금슬 논하는 사람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지 저는 곧 태기가 느껴졌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이며 제게 친모가 아닌 며느리로서 귀히 여겨주고 꼭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아들을 넷을 낳았지만 아들의 기운을 다 쏟던지 아주버님이나 시동생들이나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행여나 제삿밥 못 얻어먹을까봐 만만한 며느리였던 제게 아들 낳기를 강요했지만 자식 성별이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온갖 처음 느껴보는 고통 안에 진통해서 만 하루 정도 지난 후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사내 아이냐고 물었더랬습니다. 그러자 산파마저도 고개를 저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으니
좋게 받아들입시다. 저는 고생 끝에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한편으론 실망했지만 그래서 딸에 대해 더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엾은 내 딸은 아무도 탄생을 축하해주지 않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림 미천이라는 취급만 받으며 산판마저도 고개를 젓는 서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었던 다정한 남편조차 기대했던 아이가 딸이라 하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게 고생했단 말을 하면서 애써 웃었지만 딸아이는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형들이나 형수님들에게도 기펴고 살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시동생들에게 길을 못 펴서 안타까움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아비마저 내 귀한 딸을 안아주지 않은 채 아들이 아니라며 절망 어린 얼굴을 했기에 갓 태어난 우리 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는 말이 나를 자책하게 했습니다. 여자라서 딸이라서 서럽게 산 내 인생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만 같아 안타까움에 딸을 부여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해야 할 딸의 태어난 날에 곡소리에 가깝게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절대 딸만큼은 내 인생처럼 만들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내 딸에게 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딸아이인데 둘째도 딸아이면 제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았기에요. 아들이면 다행이겠지만 딸이라면 나는 또 자책을 하면서 딸 둘을 건사하며 키워야 했기에 딸 하나 아낌없는 사랑 주기에도 모자를 방국에 두 딸들을 거느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손이 청님은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는 부담에 딸만 7을 낳았고 끝내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딸들만 낳고 아들을 보지 못했기에 저는 애시당초 이 집안에 뭔가 쓰였다 생각했고 딸 하나만 귀하게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딸아이 울음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저와 딸에게 온갖 험한 말을 해대었고 저는 온갖 서름을 이겨내고 딸을 키웠습니다. 딸은 자라날수록 저를 많이 닮아 있었고 한글도 금방 스스로 깨우칠 만큼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조카들이 우리 딸에게 책도 주고 종이도 주고 연필도 주니 글씨도 야무지게 쓰면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밤에 딸이 만든 책을 안고 기특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작가라는 내 꿈에 딸이 닿아줄 것만 같아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저는 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아무래도 자녀가 하나뿐이라 시아버지의 아들 독촉은 끊임없이 제게 이어졌고 저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7년 뒤에 뒤늦게 또 한 번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딸아이 7살 무렵이었습니다. 임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들어섰으니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낳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대하지 않았건만 저희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가 되었고 고추와 짚을 여민 것을 바깥에다 걸어놨습니다. 제 아들의 시아버지는 아들을 부여잡고 기쁨에 눈물을 다하며 큰일했다 장하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 낳은 제게는 그동안 구박하고 박대한 것을 사과하며 제가 최고라며 치켜세워 줬습니다. 쫓는 아들을 낳았지만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7년 전 딸을 낳았을 때와 다르게 반응의 하늘과 땅 차이였고 아들을 낳아서 내가 대접받거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귀표고 지낸다거나 그래서 아들이 더 예쁘고 소중하다는 감정보다는 다들 동생만 예뻐하고 관심을 주니 그에 대해 상처받을 내 딸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동생의 탄생을 기뻐했고 동생을 질투하기는커녕 예뻐하고 보듬어주는 기특한 우리 딸은 제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동생 낳아줘서 고마워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동생이 생겼어. 내가 다 놀아주고 아껴줄 테니까 엄마는 푹 쉬어. 제 딸은 그렇게 말을 했고 동생을 쓰다듬으며 예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소에도 자기는 동생이 왜 없냐고 종종 묻고는 했습니다. 저는 딸이 마냥 안쓰러웠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지만 그간 딸은 혼자 자라는 동안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딸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내가 아들을 잘 낳았구나 비로소 안심이 되었고 딸은 그 후로도 동생을 한없이 예뻐하고 챙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왕처럼 짓고 싶어 했기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도라고 지었습니다. 이도는 무럭무럭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고 특히나 시아버지와 제 남편이 무척이나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마시는 것도 항상 손주부터 장난감도 손주부터 명절날에 세배할 때도 딸은 1,000원 이도는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더 어린 이도가 더 많이 받으니 딸은 처음에 머무를 때 왜 이도는 10,000원 주고 나는 1,000원 줘요 짚고 넘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모로서 신뢰 있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 아닌 우리 집안을 이끌 아들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은 당연히 왜 나는 아들로 못 태어났을까 슬퍼했지만 그것도 잠깐 타고난 긍정적임으로 이해하고 이도에게 덩달아 더 많은 것을 양보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도 역시 자라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없는 총명함이 빛났는데 어린아이가 이미 집안에서 자기에게 기대가 많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누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평생 누구보다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빛나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도는 빛나를 따르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언제 1번 중학생이 된 빛나가 학교 수학 숙제를 다 해놨는데 7살이었던 이도는 그걸 다 찢어놓고 종이접기를 하는 통에 처음으로 빛나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영악한 이도가 누나에게 했던 말은 제가 듣기에도 등골이 서늘했지요. 너 자꾸 나한테 뭐라 하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내쫓아 버린다. 내 말 한마디면 넌 나가야 할 걸. 저는 그 말을 우연치 않게 들어버렸고 듣자마자 어린 이도의 바지 자락을 접고 올리며 회초리를 들어 이도를 혼쭐을 내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이도가 제게도 화가 나서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어미에 대해 얘기를 할 줄 알았건만 제가 난리를 치니 자기 잘못을 알았던지 누나나 어미인 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잘 때 이도의 바지를 걷어보니 부어올랐지만 빛나가 깨어있었기에 잘 때 연고를 발라주려고 일단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도야, 왜 엄마가 너한테 회초리를 들었다고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어? 네가 누나한테 잘못한 거 아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았음 했어. 나 엄마 혼나는 거 싫어. 엄마는 누나가 어렵게 한 숙제를 네가 맘대로 비행기 날렸으면서 못되게 말했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혼낸 거였어. 아직도 내 잘못을 모르겠어. 엄마는 왜 맨날 누나 편만 들어? 할아버지랑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인데 왜 엄마는 누나 편만 드냐고. 누나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누나가 그 숙제를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너 때문에 다시 해야 하잖아. 다신 누나 물건에 손대지 마. 엄마 미워. 누나도 싫고 엄마도 싫어. 이도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고 예뻐하는데 오직 엄마만 누나만 챙기니 그 작은 사랑마저 뺏지 못해 안달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딸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자라면서 더 남편처럼 온순한 기질을 보였지만 아들은 저를 닮아 욕심도 많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쟁취해야지 속이 풀리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패기가 넘친다며 자고로 사내란 저래야지 집안을 일으킨다며 시아버지는 남편 앞에서 애빗보다 낫다 얘기를 했고 남편은 그 순간조차도 아들에게 주눅 들었지만 그래도 나보다 나은 아들이라며 예뻐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필사적으로 딸을 챙겼지요. 내 딸은 나 아니면 아무도 그 애를 챙길 사람이 없다 여기고 어차피 이도는 내 사랑 없어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어미의 작은 사랑만큼은 딸에게 몰아주며 이도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내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도에게 정이 가게 되네. 빛나와 이도가 모두 잠든 후에야 잠든 이도의 뺨을 어루만져주고 뽀뽀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빛나의 눈치를 보느라 미처 못 발라주었던 연고를 뒤늦게 발라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집안에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손녀며 손자며 모두 다 똑같이 예뻐했으면 누구 하나 서운한 법 없이 나도 마음껏 내 새끼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향하는 사랑을 잠든 아들에게 표현하고 방에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참달이 선명하게 빛났더랬습니다. 그날따라 또한 7시면 칼퇴근하는 남편이 연락 없이 11시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분 상갓집에 간다 해서 오늘 못 오실 줄 알고 있고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는데 사고라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나갔더랬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하여 밤에 으쓱한 골목에 여자 혼자 걸으니 무서웠지만 그래도 남편 걱정되는 마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는 옆집 아줌마가 누군가의 차에서 내렸는데 짐진 남편이 아닌데도 친하게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못 본 척하니 이웃 여자는 슬쩍 저를 보더니만 온 매무새를 다시 잡고 서둘러 가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보험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변호사도 의사도 교수도 사회적으로 지위 높다는 자리도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능력에 따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느껴져 딸 가진 엄마로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딸이 살 세상이 더 좋길 바라며 능력껏 인정받는 시대가 오길 바라며 반드시 우리 딸은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보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오며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덜컥 겁이 났던 저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얼른 저희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고 막연하게 14살 빛나가 있으니 이도를 챙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불난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집이었습니다. 집이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남편이 걱정되어 나온 제 스스로를 후회하며 불길을 뚫고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있는 힘껏 말렸고 저는 제 아이들의 걱정에 울부짖었습니다. 소방차를 불렀지만 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용감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주며 물을 온몸에 뿌리고 들어가서 애를 구하려고 했지만 불길이 점차 세져서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때 저는 수십 번 무너지며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제서야 뒤늦게 남편이 오고서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리기도 전에 불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애들을 구하려고 들어간 남편도 걱정이 되었고 제발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랬습니다.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답게 일목요연하게 움직여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내 애들 둘과 아버지가 구하러 들어갔다는 소리 듣고 두 사람이 얼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열했고 이웃집 할머니가 저를 안고 위로를 해주었는데 이때 기둥이 앞으로 무너져서 점점 집이 잿더미가 되어갔고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들어가서 남편과 애들을 구해야겠다 뛰쳐 들어가려 했을 때 마침 소방관 2명이서 남편과 어린 이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다행히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연기를 너무 마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남편은 아들을 구했다는 안도감을 비췄지만 저는 딸이 없음을 절망하고 소방관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 집에서 못 나왔어요. 우리 빛나 못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불길이 이미 너무 많이 번져 있었고 그나마 아드님은 아버지가 꼭 안고 불길이 안 미치는 곳에 있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나는요? 빛나는 어디 있냐고요? 따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이미 잘못된 게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딸이 분명 저기서 엄마가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을 거라고. 내가 들어가 볼게요. 우리 딸이 지금 구해달라고 울고 있을 거라고요. 안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곧 집이 무너질 겁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저희도 지금 위험해서 급하게 나온 거예요.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미처 빛나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저라도 뛰어들어가 빛나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불길에 소실되어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저는 제 눈앞에서 빛나를 잃게 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을 꾼 느낌이었지만 병원으로 보아하니 지옥보다 더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이도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짐짓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빛나 편안하게 보내주자 여보. 내가 구하러 갔을 때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 겨우 이도만 구하고 나온 것도 기적이야. 저는 도저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 빛나가 나보다 더 빨리 가다니 어느 세상의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나 대신 내 꿈을 이뤄줄 소중하고 내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이었는데 이리 허망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여잡고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도가 아들이니까 이도만 구한 거 아냐. 빛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한 거지. 그런 거지. 아니야 여보.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게 애들 옆에 붙어있을 것이지. 왜 오밤중에 집을 나온 거야? 당신이 늦어서 걱정돼서 나온 거잖아. 연락도 없이 늦을 사람이 아닌데. 당신 때문에 내 핑계 대지 마. 이건 당신 잘못도 아니고 이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남편과 저는 둘 다 오열하고 절규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그때 마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경찰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남은 하나이마저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유일하게 남긴 내 아들 이도까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소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성냥갑 같은 게 주변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방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불장난이라뇨. 대체 누가 불장난을. 그때 빛나도 이도도 둘 다 잠들어 있는데 대체 누가 그 오밤중에 불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따님은 잠들어 있는 채 그대로 발견이 된 걸로 보아 이미 자면서 변을 당한 것 같고 아드님이 무서워서 불 없는 곳에 피해 있었던 거 보니 아마도 아드님이 장난을 친 거 아닐까요? 저희도 일단 깨나면 자세히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만하죠. 괜히 애엄마한테 쓸데없는 말을 사실대로 말하는 경찰의 말을 남편이 끊으며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경찰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을 잃은 이유가 고작 불장난 때문에
그것도 아들이 한 불장난 때문에 내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누워있는 상태로 평온하게 잠자는 아들을 흔들어 깨웠고 악을 쳤습니다. 이도 너 일어나. 너 사실대로 말해. 누나 잠들어 있는 옆에서 오밤중에 깨나서 무슨 짓 했어? 불장난했어? 이 성냥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엄마 왜 그래? 졸려? 나 더 잘래? 뭐 졸려? 너 때문에 네 누나가 어떻게 됐는데? 내 딸이 어떻게 갔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딸은 갔는데 너는 왜 살아남았어? 네 누나 먼저 보내고 왜 하필 네가 살아남았냐고. 저는 어린 아들에게 못할 소리까지 하면서 절규를 멈추지 않았고 이내 간호사가 와서 제게 진정하는 약을 주사로 투여하고 저는 그대로 쓰러진 채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 남편에게 안겨 있었고 남편은 그런 이도를 무섭지 않게 울음을 달래주며 잔뜩 겁먹은 것을 가라앉혀 주었고 저는 도저히 남편도 이도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가 병원에 왔는데 자식보다 더 걱정했던 것은 집안을 이끌어갈 손자였습니다 하며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너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 여자가 오밤중에 나와서 뭐하고 있었냐. 너랑 애비 원망하지 말어라. 네 딸을 먼저 보낸 건 바로 너니까 그 누구에. 원망도 하지 말어.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그리 말하세요. 아버님 빛나 싫어하셨잖아요. 맨날 이도랑 비교하고 빛나만 야단치고 제 딸 먼저 보낸 거 후련하시죠. 당신도 그래. 빛나 못 구할 거면 이도도 구하지 말지. 왜 이도만 구했어? 그 자식이 일을 다 버려 놨는데 정작 일 저지른 애는 살고 왜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 애가 변을 당해야 하냐고. 잘못은 네가 해놓고 누구 탓을 해고한 것.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손녀딸도 잃고 집도 다 태웠다. 당장 쫓아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누가 누굴 쫓아내요? 내 발로 내가 나갑니다. 빛나 없는 이곳에 어떻게 있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당신네 집안 식구들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악을 바락바락 쓴 뒤 팔에 꽂혀있는 링거를 강제로 빼고 병원 밖으로 나왔고 갈 곳이 없어 맨발로 거리를 헤매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딸 잃은 슬픔의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요. 아버지 말 듣지 말라고 당신 잘못 아니라고 하면서 이리 말하더군요. 우리도 아직 어리잖아. 이제 우리에게 이도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미 잃은 자식은 잃은 자식이고 그것 때문에 남은 자식에게까지 상처 주지 말자. 아니 난 절대 이도 용서 못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빛나의 고통을 느껴봐야지. 이도한테 물어보니 그냥 호기심에 그런 거라는데 그 나이 남자애들 호기심 많은 건 사실이잖아. 다 내 탓에 내 잘못이야.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깜빡 졸아서 당신한테 연락 못한 거 내 잘못이 커. 내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다 잊고 우리 이 기회에 분가하자. 빛나 보험금으로 나온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 그걸로 우리 빛나 장례 잘 치러주고 우리 이사가자. 저는 남편을 부여잡고 울었고 절대 빛나 못 보낸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이미 빛나는 내 곁을 떠나간 후였고 저는 슬피 울며 내 아가 내 딸의 흔적들을 강가에 뿌려 고이 보내주었습니다. 허나 제 마음속에는 딸을 두고 나간 자책감과 아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고 아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식 하나라도 구한 게 어디냐고 그랬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빛나였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 생각했지만 장난을 한 장본인이 내 딸을 보내고 혼자 살아남았기에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괴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딸의 보험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분가를 해서 서울 가까이 경기도 양평 쪽 시골집을 따로 하나 장만해서 살게 되었고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딸이 내 꿈속에 나와서 엄마 살려달라며 매달렸기에 딸 곁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매번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제발 살자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를 봐서라도 제발 살아줘 여보. 우린 가족이잖아. 남편은 저를 안고서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자꾸만 병원에서 깨어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기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둠 속의 터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흘렀고 정신이 들어보니 어린 이도는 어디에도 없었고 이미 훤칠한 이 큰 남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간간히 중고등학교 때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기는 했으나 녀석도 사춘기라 반항도 하고 저를 원망도 많이 했고 장난으로 인해 누나를 잃었으니 본인 또한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도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그만큼 성적이 올라 명문대를 들어갔다 했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 이미 아들은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였고 아들 역시 복잡한 마음과 저에 대한 마음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군대 다녀온 뒤 이도 또한 마음을 정리했던지 제게 씁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군대 전역했어요. 이제 나 좀 용서해줘 엄마.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세상 똑바로 살게. 다 내 잘못인 거 아는 만큼 엄마가 원하는 대로 평생 자책하며 누나한테 용서 구하고 살 테니 이제 누나 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가 감히 어떻게 네 입으로 누나 놓자는 말을 해. 자책 네가 제대로 자책이나 해봤어. 어린 나이 때 그저 호기심에 한 거라고 둘러대며 책임 회피에 바빴던 네가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 줄 알아요. 나 너무 힘들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엄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다 내 잘못인 거 알지만 이제는 그만하면 안 돼. 누나만 엄마 자식 아니잖아.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 누가 내 아들이야. 나는 애시당초 딸 하나밖에 안 낳았어. 내 자식은 우리 빛나가 전부야. 거울을 보니 아들이 자란 만큼 저는 늙어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 백발과 생긴 주름이 내 몸을 덮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고 15년이 훌쩍 지나 있을 때도 저는 늘 딸의 꿈을 꾸고 살아서 그런지 나에 대한 용서와 아들에 대한 용서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며 외면했고 아들도 한때는 화해하고 저와 평범한 모자처럼 잘 지내길 바랬지만 제가 틈을 보이지 않자 아들 역시 저를 포기하며 제게 적대적으로 대했고 아들과 저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점점 건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 그러면 나도 엄마랑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 나도 내 엄마 없다고 하면서 살 거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라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그래 우리 왼수지간으로 살자. 너나 나나 이제 멀어질 만큼 멀어졌는데 새삼모자 사이로 지낸다는 것도 우습지 않겠니? 나는 우리 빛나봐서 너한테 절대 그리 못한다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안 매달릴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자고. 너희 놈의 자식 엄마한테 무슨 말이 그래.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아들인데 엄마한테 그럼 안 되지 이놈아. 아버지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엄마 태도를 보세요. 벌써 몇십 년 동안 나한테 눈에 대한 것에 앙심 품고 사람 질릴 정도로 힘 뺏게 만들잖아요. 난 할 만큼 다 했어요. 나더러 뭐더 어떡하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눈을 똑바로 치켜들고 대들어. 아들은 지친 듯 남편에게 바락바락 대들다가 남편에게 넉살을 잡혔고 그런 아들은 울분을 토하며 아버지를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매번 저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원치 않는 이런 신랑 일을 계속하면서 한평생 자책에 시달리는 저를 보호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편도 지병을 앓게 되었지만 제게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아들 역시 부모에 대한 마음 때문에 겉돌았기에 마음 둘 사람이 필요했는지 제 짝을 빨리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습니다. 몰랐는데 아들과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사이고 대학 때 만나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라 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오래 사귄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들에게 관심이 없으니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봐서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아들처럼 강하고 똑 부러진 아이였고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당찬 여자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도 씨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도 씨가 방황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실까요? 제가 앞으로 이도 씨 지켜주겠습니다. 남편은 그런 당찬 며느리를 참으로 예뻐했고 든든해했습니다. 된 것 같았지만 이도에게만큼은 한없이 애정을 주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남편은 안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해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건만 막상 결혼한다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런 녀석이 행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의 성격이 아들에게 든든하게 작용될지 모르나 나중에 드센 성격으로 인해 아들이 괴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결혼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사랑은 오래 다져진 만큼 단단했고 며느리는 그 누구보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예의도 알고 도리도 할 줄 아는 아이라 집안의 행사 말고도 저희에게 자주 찾아왔으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음식 솜씨도 좋은지 명절 때는 제가 일을 안 하니 와서 싹 치우고 장 봐와서 음식도 다 준비하고 참으로 부지런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자신의 남편을 낳아줬지만 자신의 남편을 그리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저를 간간히 적대적인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 나자 그 감정은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번 손주 보여주려고 찾아왔는데 제가 손주라고 한 번도 안 안아줬더니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내 속으로 낳은 애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지, 사랑해달라고 원하는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내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 같으면 남은 자식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그 애를 이 시간까지 외면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냐? 네가 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치만 제 자식을 낳아보니 어머님 마음이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손주 낳았는데 아들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안 안아주신 것도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 입 다물지 못하겠니? 내가 이날 이때껏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내 심정을 모르면 조용히 입 다물고 네 애 데리고 가. 며느리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주를 안고 가버렸고,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며느리가 밉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며느리였지만 왠지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둘째 아이도 낳았고 셋째 아이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아들은 퉁퉁해져서 예전보다 살이 쪄서 보기 좋아 보였고,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아들을 보니 내 딸도 살아있었음 누구의 아내가 되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세월이 지날수록 덩달아 기억도 무뎌졌기에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밤마다 내 어린 딸이 살려달라고 뜨겁다고 엄마를 외치는 꿈이 절 떠나질 않았기에 그것으로 인해 숨 못 쉬는 괴로움으로 인해 저는 아들을 용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남편은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서 나를 두고 먼저 갔습니다. 한평생 나를 보호하고자 자신의 병에 대해서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저만 신경 썼던 남편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큰 병이 발현되어 어느 날 부엌에서 쓰러졌고 남편은 병원에 옮겨가는 앰뷸런스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를 돌봐주느라 미처 영정사진조차 준비하지 못한 남편이었기에 애달픔은 더했고, 저는 남편 때문에 살았기에 남편이 내 곁에 없어지니 이제는 드디어 스스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즉에 떠나야 할 목숨이건을 부질없는 목숨 애써 지키려 한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여태 그 핑계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과 몇몇 오래된 친구들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 탓에 가뜩이나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아마 저를 평생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아마 제대로 된 인간관계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내가 곁에 가져야 하건만 딸에 이어 남편까지 보낸 내가 무슨 염치로 아직까지 목숨줄 붙들고 있나 한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저와 아들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집 가지고 실랑이를 했고, 그깟 재산 몇 푼이나 한다고 저는 들이 내가 살았던 집을 욕심내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절을 할 때가 왔다 생각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말아라. 명절날에도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이제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하자. 엄마 진짜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드네요. 평생 엄마만 보고 산 아버지가 불쌍해요.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너랑 연결되어서 산 거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자. 우리는 악연이야. 어머님 악연이라뇨. 듣다 보니 정말 이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지난 일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일을 원망할 건데요. 나는 평생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아니 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살았다. 그 일을 잊는다면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가엾지 않냐. 그럼 나는요. 나도 엄마 아들이에요. 나도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요. 평생 엄마 사랑받지 못해 힘든 나는 한 번도 가엾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님 속으로 이 낳으셨잖아요. 그럼 천륜이 제 왜 악연이에요. 어쩌면 어머님은 끝까지 어머니만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실랑이를 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그만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 혹시나 챙길 거 있으면 갖고 가던지. 죽기 전까진 다신 들어올 일이 없는 집이니까. 상속받은 집이니 반은 내 곳이나 다름없어요. 나가려면 엄마나 나가요. 우리 애들이 이 집 마당에서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걸 그대로 엄마한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값을 쳐주려무나. 너를 안 볼 거면 그게 더 나을 것도 같다. 네가 없는 세상에 훨훨 날아가고 싶구나. 정말 날 안 보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는 분명 엄마한테 기회 줬어요. 우리가 다시 친모자 사이로 살아갈 수 있을 기회를요. 너 같은 자식, 내가 나중에 이 목숨 다할 때까지도 보고 싶지 않다. 나 죽거드랑 감히 내 아들이라고 나서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그게 내가 너한테 비는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 아들과의 인연을 정리했고 며칠간 가진 돈으로 모텔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갈지 일단 나중에 정하고 이렇게 남은 인생 정처 없이 떠도는 것도 괜찮다 여겼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고 싶어 스스로 움직여 시외버스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푹신푹신한 모래와 바닷물이 참 좋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백발이 된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만들었고 저는 오랜만에 바다를 걷는 이 느낌이 참 좋았고 바다 저 멀리서 딸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게 보여 저는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다 저 멀리서 나에게 손짓하는 내 딸은 아직 앳된 얼굴의 내 마지막 기억 속 어여쁜 딸이었고 저는 이렇게라도 딸을 볼 수 있다는 마음에 머무르고 계속 앞을 향해 갔습니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네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나랑 같이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빛나야 엄마 지금 네 곁으로 갈게. 엄마 손잡아줘 빛나야. 우리 딸 엄마도 우리 딸 곁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 이제 네 곁에 있고 싶어. 저는 딸의 손을 잡기 위해 제 목까지 물이 찬 것도 모른 채 계속 들어갔고 딸은 계속 저에게 다가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코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오자 괴로웠지만 딸이 겪은 그 뜨거운 고통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기에 나는 참고 딸 곁에 가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로 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미처 못 잡았던 그 손을 이제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앞에 두 손을 허우적거렸는데 이제 다리가 닿질 않아 저는 물속으로 몸이 가라앉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착각이었는지 환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귓가에 간절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었고 나는 이미 꼬르륵 물속에 가라앉으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딸은 그런 나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딸의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한 줄만 알았는데 차갑고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딸은 나를 이제야 만났다며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난 건 다 엄마 탓이야. 내가 가장 미웠던 건 아빠도 동생도 아닌 엄마라고. 엄마가 그때 나가지만 않았어도 나는 무사했을 텐데 엄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틋은 아빠와 동생만 평생 원망하고 살았잖아. 이제 엄마도 힘든 삶 내려놓고 같이 가자. 그게 엄마를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딸은 나를 꽉 껴안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딸 곁에 가는 길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때 누군가 저를 강한 손길로 끌어당기며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트였고 저는 조금씩 숨을 몰아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갔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오래 꿈을 꾼 탓인지 저는 그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 곁에 남편과 아들이 누워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커튼 가린 곳에서 낯익은 목소리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왠지 그 사람이 아는 사람 같아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갔는데 커튼을 거쳐보니 바로 며느리더라고요. 누워있는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바로 이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도와 같은 병원에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밀치며 원망 섞인 말로 악을 쳤습니다. 아주 끝까지 아들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시네요. 우리 남편 어머님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면서 겨우 버텨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이의 자책감을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들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님이 드디어 바라시던 대로 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이도야. 그 이름 내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어머님이 부르실 이름 아닙니다. 우리 남편 어머님 구하려다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 남편 죽으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서든 제가 반드시 우리 남편이 겪은 아픔만큼 되갚아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며느리의 말을 듣자니 아들은 저를 내쫓았다고 생각했던지 정작 제가 나가고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을 뻔히 알았기에 그것이 신경 쓰여 그토록 모질게 밀어내고 평생 아들 탓하며 원망했던 어미가 밉지도 않았던지 아들인 행여나 제가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하며 저를 뒤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다로 들어가고 나서 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를 구하겠다는 생각하에 무작정 물에 뛰어들어 어미를 구하고 자기는 미처 못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맑은 날씨로 기억하고 잔잔한 바닷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파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던 겁니다. 제 아들 역시 바보같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저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고요.